안녕하세요. 네. 네, 좋아요. 시리야, 준비됐니? 네. 시작하자. 알파고로 보는 인공지능의 미래, AI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임정훈입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짤막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체스도, 퀴즈쇼도, 그리고 바둑도 이겼습니다.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 오늘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능력들을.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베스트 5.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요리 창조 능력입니다. 퀴즈쇼에서 인간을 이기고 우승한 바 있는 아이빔의 왓슨은 요리 레시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셰프 왓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과 원하는 스타일들을 입력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주죠. 게다가 이렇게 개발된 레시피는 책으로도 출판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음식을 요리하고 싶다면 요리사가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작곡 능력입니다. 예일대 연구원이 만든 쿨리타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곡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꽤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손쉽게 작곡을 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능력은 외국어 능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1이라는 번역기는 내가 한 말을 바로 외국어로 통역해줄 수 있고요. 또 구글의 번역기의 경우에는 외국어 문장을 카메라로 인식시키기만 해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듯이 계속해서 외국어를 학습해 나갈 텐데요. 과연 얼마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할지는 의문이지만 간단한 일상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네 번째 능력은 맞춤 치료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물론이며 엄청난 양의 질병 정보와 치료법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덕분에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 치료법을 조합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게다가 수명까지 늘려주는 맹활약을 펼칠 텐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건강 상담을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능력은 미술 능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반 고흐가 그린 그림 같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렘브란트 풍의 그림 역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천재 화가들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명작을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놓고 어느 걸 집에 걸고 싶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뿐만 아니라 기상예보, 주식투자, 신문기사 작성 등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한데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다면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베스트 5 최근까지의 능력들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헬스케어도 할 수 있고 등등의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를 보면 사실 아까 그 좋은 역할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적 패배. 마치 인류가 다 패배한 것 양 써 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 1문학상 1차 전형 통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소설까지 쓰게 되는 창작의 분야까지 진출하게 되는 경우고요. 왜 스티븐 호킹과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가? 인공지능에 빼앗길 직업들, 의사, 변호사, 기자, 인공지능 인간 최후의 발명품이라는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 최후의 발명품이라는 거는 이 이후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되는 인공지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사실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능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2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가연이는 인공지능. 뭐라고 생각합니까? AI. AI 뭐의 줄임말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흑기사 같은 그 선생님의 모습. 그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어려워요. 김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브리테니커 사전은 위키백과가 있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전인데요. 저명하고 유명한 사전인데, 더 에빌리티부터 빙의스까지 인텔리전트, 지능적인 것과 연관된 보통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컴퓨터 혹은 컴퓨터를 제어하는 로봇의 능력. 즉, 보통의 지능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랑 로봇들을 제어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계 혹은 소프트웨어로 보여지는 지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주된 기능들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탄생. 이미테이션 게임 봤나요? 네. 그쵸? 미림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은 수학자를 모집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수학자들을 모집을 하죠. 왜 모집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이 수학자들이 전쟁에서 왜 필요할까요? 암호를 해독하려고. 제대로 봤네요. 그렇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학자들이 암호를 해독하나요? 못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제한 시간 하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계를 만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네딕트 컴버비치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앨런 튜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만든 기계는 튜링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 100여 명 또는 어떤 자료를 보면 1000여 명이 모여서 암호를 해독하거나 아니면 무슨 포탄을 떨어뜨리는 위치를 계산하거나 등등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 한 대의 기계로 이 사람이 해결을 하죠. 컴퓨터인가요? 네.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가 눈에 보는 지금의 컴퓨터라고 부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컴퓨터였어요. 저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사실은 불렀다고 해요. 이제 기계가 생기면서 기계들한테 이제 그런 컴퓨터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실제 저 사람들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보니까 이 수백 명이 하던 거를 기계 한 대가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되게 수학자와 과학자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이 한 대만 사면 엄청 빠르게 그리고 엄청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환호를 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좋은 기계를 다른 데다 한번 써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수학을 잘하니까 기계에다가 지능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계산을 잘하니까 뭔가 똑똑해 보였거든요. 기계에다 지능을 넣으려면 혜림이는 아니지 너. 혜림 맞아요? 혜림아 미안해. 혜림아 지능을 기계에 넣고 싶어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지능을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전달하죠? 공부해요. 공부할 때 뭐 책을 보거나 또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 이렇게 한국말로 또는 다른 언어로 이제 얘기를 듣거나 하죠. 또는 어렸을 때, 아기 때 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행동을 보여주고.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면 못 알아채죠. 그래서 기계한테는 특수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 특수한 방법이 요거예요. 오해 없이 정확히 기계한테 뭔가 정보를 입력하고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숫자와 논리와 기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보죠. 기계한테. 그랬더니 곧잘 해요. 똑같은 일을 엄청 빠르게 반복을 정확히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들이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서 일을 잘 처리해요. 튜링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암호 해독하는 역할, 한 가지의 역할만 하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기계에 프로그램을 넣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 실행되는 대로 조금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방식을 제안하고 실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라는 기계가 엄청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계산을 엄청 빨리 하면 진짜 천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계산을 빨리 하게 알고리즘을 넣으니까 우리 영재 숫자 암산하는 영재들을 보는 것처럼 컴퓨터도 되게 천재 같은 거야. 정훈아,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컴퓨터는 1초도 안 걸려서 계산해요. 마치 우리가 영재들이 암산을 뚜루룩 하면 놀라운 것처럼 컴퓨터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놀라워했지요.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생각하는 기계 구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기계가 생각하는 것,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를 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평가의 기준이 바로 튜링 테스트를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다른 말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이미테이션 게임, 아까 봤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튜링 테스트 들어본 적 있어요? 없고 있으시고, 그죠? 튜링 테스트는 이런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방은 사람, 하나의 방은 기계를 놓고요. 바깥에서 사람이 그 안에 방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랑 대화 나눴는데 B라는 사람은 대화 나눴어. 둘 다 통해. 그러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분간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치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간주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기계의 기준을 앨런 튜링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기준을 딱 해놓으니까 과학자들이 막 달라붙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이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생깁니다. 요 계기뿐만 아니라 요 계기도 하나 있어요. 생각하는 기계는 뭔가 우리가 대결을 하고 싶은 거야. 과연 얘가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가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임들, 이거는 체커라는 게임이래요. 체커? 그다음 얘는 뭐죠? 체스. 얘는 바둑. 그래서 사람과 대결을 시켜놓고, 기계와 사람을 대결을 시켜놓고, 실제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하면 얘는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하자라고 기준을 낸 거죠. 그래서 실제 체커는 금방 정복이 됩니다. 금방 정복이 돼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뭔가 컴퓨터가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이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뭔가 수학적인 계산이 엄청 빠르게 잘하니까 사이먼과 뉴얼이라는 사람은 10년 내에 디지털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길 것이다 라고 1958년도에, 즉 1968년도에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1965년도에 20년 내에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죠. 67년도에 마찬가지로 AI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심지어 70년에 3년에서 8년 동안 우리 평균 정도의 인간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초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기고 수학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는 인간과 다릅니다.
자, 여기 중에서 다른 거 하나 골라볼까요? 두 번째, 왜? 강아지죠. 나머지는 고양이에요. 맞아요. 그 차이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르네? 두 번째가 다르네? 강아지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계는 못해요. 다 다른 그림으로 판단합니다. 용량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죠? 너무 어려운 거야. 기계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바로 모라벡의 패러독스,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Hard problems are easy. 어려운 문제는 쉽다. 누구한테 어려운 문제는 쉬운가요?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는 기계가 쉽게 해낼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거. Easy problems are hard. 사람한테 쉬운 문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는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데 사실 애기들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기계가 어려워해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차이를 알아보니까 수학이나 논리 또는 반복은 정말 잘해요. 기계가. 그런데 우리가 늘상 그냥 생활에서 하는 여자 남자 구분, 꼬맹이들도 하는 목소리 알아듣기, 번역하기, 개와 고양이 구분하기, 물체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웃기더라라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쉽게 논리를 알려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 금방 해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 구분하기는 너무 힘들어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그것이 다 같은 종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한 거죠. 사람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건 강아지, 요건 고양이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특징들을 설명해서 딱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해해요. 근데 기계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특징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 위기가 생기죠. 그러다가 70년대 와서 한 줄기 빛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때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능을 담당하는 뇌. 인공지능과 관련 없이 뇌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네. 그죠? 시냅스로 연결됐어요. 100조개래요. 나 100조개, 뭔가 숫자가 다른 거 잘못 읽었나? 진짜 100조개예요. 뇌세포 1000억 개. 100조개. 깜짝 놀랐어요. 요런 게 시냅스로 요런 애들이에요. 요 부분이 시냅스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좀 더 자세히 과학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100조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걔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인간은 10에서 15층 정도의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의 역할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구체적인 정보를 추성하는 층인데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하고 있고 저장할 가치가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보는 화면들을 다 뇌 속에 넣진 않아요. 그죠? 뭔가 컴퓨터는 녹화한다 그러면 지금 저기 캠코더에 보는 것처럼 다 녹화가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릴 건 있고 중요한 것들만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우리가 저장할 때 컴퓨터는 숫자를 어떤 위치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냅스들의 정보가 오가는 그런 패턴이나 무늬를 저장한다는 것이죠. 이 패턴이나 무늬는 또 유전될 때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또 랜덤으로 생성되더라라는 특징을 얘네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뇌과학자님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직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자, 강아지와 고양이 구분하려면 고양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또 알아야 되고 강아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의 여러 가지 강아지 사진, 여러 가지 고양이 사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과 보편적인 사실을 다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한 마리 고양이지만 여러 장의 사진 찍으면 다 다르죠. 무한정으로 변화한다,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쌓였거든요.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시냅스처럼 실제로 컴퓨터에 시냅스의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갖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되면 바로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입력한 것들을 이런 부분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또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해서 변환된 정보를 저장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랑 뇌과학이랑 연결해서 이제 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로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들을 약간 추상화해서 비스무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저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초기에 분명하지 않은 필기체를 인식하는 기술들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쓰이게 됩니다. A라고 쓰지 않으면 A라고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A 비스무리하게만 써도 이런 여러 단계와 여러 전파 과정을 거쳐서 A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뭔가 프로그래밍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A가 아닌데 A랑 비슷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자료가 많으면 굉장히 유리하더라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자료가 지금 가장 풍부한 회사는 어딜까요?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맞아요. 그죠? 학습 자료 굉장히 올리지 말라 그래도 내가 막 올리고 나 페인이잖아요. 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빅데이터의 탄생이 인공지능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정보들을 우리 뇌과학과 응용을 이용해서 인간이 인식하는 것을 굉장히 흉내내게 이제서야 흉내내게 되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정보들은 인간이 뭔가 데이터화한 정보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요겁니다. 문자 위주가 아니라 이미지, 음성, 동영상의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냥 색깔 값으로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추상화해서 보편적으로 걔네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후각, 촉각, 느낌적인 느낌은 아직 안 되죠. 그죠? 뭔가 지금의 이 기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 같지만 또 못 알아듣는 이 기분. 뭔가 데이터화할 수 없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료를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들, 색깔 값들을 읽어와요. 그 색깔 값들을 읽어와서 그 데이터들을 여러 노드에 전파를 하면 색깔 점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선 정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면 정도 인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거치면 이제 이렇게 얼굴 부분 정도 인식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페이스북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인식률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 태그 걸 때 누구와 닮았다고 이렇게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맞춰요,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이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점점 이렇게 약간씩 틀어져도 비슷한 거로 인식하게 이렇게 뇌과학을 이용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그럴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끝내. 아이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도록 큰일 났네요. 네.